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40강 드디어 근현대사 부분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그 첫 번째 흥선대원군의 집권과 관련하여 한바닥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는 19세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흥선대원군 집권기를 보기에 앞서서 먼저 19세기의 전반적인 국내외적인 사항을 먼저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흥선대원군의 집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9세기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세기 우리나라의 국내외적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 먼저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먼저 세도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죠. 세도 정치로 인해서 정치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여러가지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또한 이런 세도 정치와 맞물려 가지고 백성들을 가장 어렵게 하였던 바로 삼정이 상당히 문란하였던 시기이고, 또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교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커지면서 새로운 종교들이 유행하고 또한 크게 번져나갔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에 따라서 이때 천주교라든지 그리고 동학 등이 크게 퍼져나갔던 시기가 바로 19세기 국내의 상황이 되겠더라. 그러면 19세기 국외적으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느냐. 일단은 18세기 영국에서 드디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산업혁명의 결과에 따라서 추후 물건이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그 공급을 갖다가 메꿔 나갈 수요지가 필요했고,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러한 수요지를 찾는 과정 속에 식민지를 갖다가 이제 확보하려 하면서 제국주의 정책을 나갔던 것이 바로 이 서양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 쪽으로 이 유럽 세력들이 점점 세력을 확대시켜 나오고,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서양의 선박들이 계속해서 출몰하면서 통상을 요구하던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시기. 또한 이러한 중에 어떠한 소문이 들리게 되냐면 바로 영국과 프랑스와의 전쟁 중에 중국이 바로 베이징이 함락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 거죠. 조선이라는 나라에게 이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이었겠죠. 세상에서 가장 중심에 있고 또한 가장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중국이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바로 이 서양 세력에게 항복을 하고 또한 베이징이 함락당하는 그러한 결과, 즉 아편전쟁이 되는데, 어쨌든 그 전쟁의 결과 이러한 소식이 들리자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왔겠죠. 또한 이때 우리나라가 중국 이외에 드디어 다른 러시아라는 나라와 최초로 이제 국경선을 갖다가 맞닿게 되었던 시기입니다. 러시아라는 나라와 드디어 국경선을 갖다가 맞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변화적인 상황을 불러일으켰던 시기가 바로 19세기입니다. 그럼 이런 19세기적 상황에 우리는 가만 있었겠다? 아니죠. 그래도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바로 세력 혹은 인물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인물이 바로 이 흥선대원군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흥선대원군은 1863년부터 1873년까지 약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집권을 갖다가 하게 되고,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누가 집권을 하게 되냐면 바로 흥선대원군이었던 아들이 집권을 하게 되죠. 누굽니까? 고종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고종이 왕에 올랐지만 실제 권력을 장악했던 세력은 바로 고종의
부인이었던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명성황후, 즉 민비가 되겠죠. 즉 이 민비를 중심으로 한 민씨 세력이 실제로 많은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대략적으로는 1873년부터 1895년까지 이 세력들이 집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흥선대원군과 이 민비, 즉 민씨는 서로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철전지 원수 관계였죠. 그래서 이 민씨 세력이 권력을 잡고 나서부터는 흥선대원군이 실시했던 정책과는 전혀 반대되는 정책으로 나가게 되고, 특히 가장 반대되는 정책이 대외 정책에 있어서 커다란 반대되는 정책을 낳았던 거죠. 일반적으로 흥선대원군은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문을 잠그는 그런 정책을 썼죠. 그래서 클로즈, 그죠? 이런 정책을 썼다면, 민씨 세력은 문을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했다? 문을 열려고 하는 정책을 썼죠. 그래서 문을 갖다가 오픈하려는 이러한 정책을 썼죠. 이처럼 민씨 세력이 집권하고 나서 문을 갖다가 열려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자 드디어 이때 새롭게 성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문을 갖다 열자, 개방을 하자는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들을 갖다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부르요. 개화파. 이에 비해서 개화파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문을 열자는 세력이 있다 보니까, 반대로 어떤 세력이 등장하겠습니까? 문을 닫자는 세력이 등장하겠죠.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들을 갖다 위정척사파라 부릅니다. 위정척사파. 그리고 이들이 어떤 운동을 벌였다? 위정척사 운동을 갖다가 벌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실은 이 지배층이나 집권 세력들 간에 끊임없는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개화파는 역시 문을 갖다가 어떻게 하자? 문을 열자. 위정척사파는 문을 잘못 적었죠. 문을 갖다가 열자는 쪽이고, 척사파가 닫자는 쪽이다 보니까 굳이 연결을 갖다 지어보자면 이들이 손을 잡았을 것이고, 반대로 2와 1번과 4번이 이렇게 손을 잡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겠죠. 그죠? 이처럼 이 집권 세력들 간의 권력 다툼과 이 정치적 성향적 차이와 이런 모습들 간에 의해서 이 밑에 있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러다가 드디어 바로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 있으니, 그게 바로 5번째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해서 지금 이 순서대로 흥선대원군, 그리고 민씨 세력 집권기, 개화파, 위정척사파, 동학농민운동가 그 사이사이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점으로 해서 보게 될 건데,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누구 집권기부터 보겠다? 바로 흥선대원군 집권기부터 보도록 합시다. 흥선대원군은 언제부터? 1863년부터 1873년까지 이렇게 집권했던 인물이 되겠고, 크게 흥선대원군은 위에서 보다시피 국내, 국외 쪽으로 어려움을 겪자 흥선대원군도 역시 국내적인 대응 방안과 국외적인 대응 방안으로 나가게 됩니다. 국내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정책으로 나누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왕권을 갖다가 강화시키는 정책과, 한편으로는 민생을 갖다가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갖다가 나눠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시면 첫 번째, 기존에 있던 세도 정치나 혹은 공당 정치의 변질에 따른 황국동으로 해서 일당 전제화되었다 했죠. 그에 따라서 첫 번째, 안동 김씨 세력을 축출하고 기존에 있던 당파보다는 능력에 기반으로 해서 능력 있는 인재를 갖다가 등용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인재를 갖다 등용하게 되고, 정치적으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바로 비변사를 갖다가 축소시킵니다. 기능을. 그리고 차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버리냐? 아예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원래
올바른 역할을 했던 의정부와 의정부는 정치기구죠. 의정부와 그리고 군사기구였던 상군부 이거는 군사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기능을 갖다가 다시금 부활시키고 또한 여러가지 양반들의 면세특권과 특권으로 이어졌던 이 서원을 갖다가 전국에 47개만 제외하고 모두 다 정리해버립니다. 정리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왕실의 은위를 높여야 된다 하여 이때 임진왜란 때 불탔던 경복궁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 중건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왕권 강화책을 갖다가 쓰고 또한 그 외에도 법전을 새롭게 편찬합니다. 법전을 갖다가 편찬하여 문물제도를 새롭게 정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 편찬된 대표적인 법전이 자 이거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전 회통이라든지 다음에 육전조례라든지 이러한 책들을 편찬을 하더라. 이러한 왕권 강화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생 안정책으로는 어떠한 정책을 펼치게 되느냐? 자, 여기다 적겠습니다. 민생 안정책으로는 이때 백성들의 삶을 가장 어렵게 했던 정책은 바로 삼정의 문란입니다. 그래서 이 삼정을 새롭게 개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정을 개혁하더라. 삼정이라고 하면 뭘 삼정이라 부른다? 전정, 토지세조, 다음에 군정, 군포를 내는 제도, 다음에 환정인데 정확한 이름은 환정이 아니라 황곡이죠. 그런데 전정, 토지를 갖다가 거두는 세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전사업을 실시합니다. 양전사업이란 것을 실시하는데 이 양전사업은 뭐냐면 일종의 토지를 갖다가 조사하는 사업이다. 그럼 왜 토지를 조사하는 사업을 갖다가 실시를 하느냐? 이것과 개혁이 무슨 상관이냐? 토지를 갖다가 올바르게 조사를 해야 세금도 올바르게 매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 또한 은결을 색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은결이 뭐냐면 몰래 등록되지 않은 땅을 갖다가 숨겨진 땅이죠. 이런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세금을 갖다가 다 올바르게 징수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군정은 군포를 갖다가 징수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일반적으로 군포라면 양반에게는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호포제라는 것을 갖다가 호포제를 실시하여 이 호포제는 뭐냐? 누구에게도 군포를 갖다가 징수하는 거냐면 바로 이 양반에게도 군포를 갖다가 징수해서 국가의 재정을 갖다가 확보하려고 했던 거죠. 또한 환정은 일반적으로 춘대 추납법입니다. 춘대 추납. 그러니까 봄에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갚게 하는 제도가 이 환정인데 이게 너무 이자를 갖다가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국가에서 이 관청에서 운영하는 제도죠. 관청은 그런데 따로 돈이 지급이 안 되고 사실 이때는 이 환정이 이자로 관청이 운영되다 보니까 이 많은 돈을 갖다가 벌기 위해서는 이자를 갖다 많이 매기면 매길수록 관아의 배가 불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많은 이자를 불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을 하자 이제 국가기관에서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냥 어디에서 해라? 사창제를 해라. 즉 사창제는 뭐냐? 주민들, 지역의 주민들 중에서 재력가들이 너희들이 자치적으로 운영을 해라. 그래서 뭘 운영하냐? 사창제란 것을 운영하게끔 이렇게 개혁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따로 체크를 내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이 정책 중에서도 양반의 불만을 불러일으켰던 정책이 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딱 보시면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양반에게 군포를 징수한 정책 호포제는 당연히 누구의 불만을 불러일으켰겠다? 양반의 불만을 불러일으키겠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서원 정례가 되겠습니다. 왜? 양반에게 특권을 갖다가 사실은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여러 가지 뒷돈을 갖다가 감출 수 있는 이러한 서원을 갖다가 바로 폐지를 갖다가 시켜버리다 보니까 이 정책들은 누구에게? 양반들에게 많은 불만을 불러일으켰던 정책이 이 두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불만을 갖다가 불러일으켰던 정책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이 경복궁 중건은 모든 백성들에게 불만을 불러일으킨 정책이 바로 이 경복궁 중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궁을 갖다가 새로 짓는다는 건 엄청난 많은 돈과 노동력이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노동력이 징발당했을 거고, 또한 이때 돈도 많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액 카페인 당백전이라는 것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당백전을 갖다가 발행하다 보니까 이거 고액 카페입니다. 고액 카페인데 이 당백전을 발행하다 보니까 또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원납전이라는 것도 발행을 합니다. 원납전.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기부금인데 강제로 기부금을 갖다 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노동력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상당히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불러일으켰던 정책.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불만들이 쌓여서 끝내 추후에 흥선대원군이 고종의 일정한 나이에 이르자 끝내 10년만 집권하고 물러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흥선대원군의 국외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흥선대원군의 국외 정책. 일반적으로 흥선대원군의 국외 정책이라고 하면 이렇게 부르죠. 통상, 수교, 거부 정책.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세국정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즘은 세국정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 첫 번째 처음부터 이 흥선대원군이 완전히 문을 걸어 잠그려고 했던 정책을 실시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그 프랑스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프랑스 선교사를 갖다가 이용해서 이때 남하하는 러시아 세력을 갖다가 좀 견제하려고 그러한 정책을 쓰는데 이 프랑스 선교사들이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에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보면 개심죄를 물은 거죠. 그에 이때 그 프랑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한 9분 정도 들어와 있는데 그 9명 중에서 8명을 갖다가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천주교를 믿고 있던 신자를 갖다가 8,000명 가량을 처형을 시키게 되는데 그 사건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바로 병인박해라고 부르는 거죠. 뭐라 부른다? 병인박해. 언제 일어났느냐? 1866년 1월 달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어느 나라와 연관성이 있겠다? 프랑스와 연관성이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총 9분이라고 했죠. 프랑스 선교사가. 그런데 8명을 갖다가 처형시켰다고 했죠. 한 명이 도망을 가게 되고 청나라로 도망을 가서 이 청나라에 있던 프랑스 공사관이 이 사실을 갖다가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병인박해가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 여기 한 칸 띄우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사건이냐면 병인양요가 되겠습니다. 병인양요가 1866년 9월 달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역시 어느 나라와 연관성이 있겠다? 프랑스와 연관성이 있겠다. 즉 원인은 병인박해가 원인이 돼서 병인양요가 일어나고 이 프랑스 부대가 강화도를 갖다가 통해서 강화도로 쳐들어왔던 그러한 사건이 되겠죠. 양요는 무슨 뜻이냐면 양놈들이 일으킨 요란한 난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병인양요가 일어나게 되고 이때 이 부대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어떤 사건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병인양요가 일어났을 때 한성근 부대가 어디에서 활약했느냐? 문수산성에서 활약을 했고, 그리고
또한 이때 양현수 부대가 양현수입니다. 양현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활약을 했더라. 하지만 이때 프랑스군이 철수하면서 이 강화도에 외교 장각이라고 하여 문서 보관 창고가 있었는데, 이때 조선 왕조 의궤라든지 특히 너무나도 유명한 바로 직지심체 요절을 이때 약탈을 해갔던 거죠. 차후에 이게 1900 이후에 연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서 창고에 우연찮게 우리나라 분이 근무를 갖다가 사서로 하게 됩니다. 근데 창고를 정리하던 중에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나라 정부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그 반환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끝내 프랑스가 반환을 갖다가 해주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영구 임대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올려준 거죠.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약탈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더라, 이렇게 보시고, 지금 중간에 하나 비워두었죠. 이 중간에 어떤 사건이 나느냐,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발생하더라. 제너럴 셔머노 1866년 7월 달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 제너럴 셔머노는 미국 상선입니다. 이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머노가 평양에 흐르는 대표적인 강이 있습니다. 무슨 강이냐, 대동강이라는 강이 흐르죠. 여기 오면 평양에 있으면 대동강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서해를 따라서 강을 따고 들어오면 평양까지 들어옵니다. 즉 교역을 갖다 요구하면서 이 대동강을 거슬러서 평양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때 좀 와가지고 행패를 갖다가 부렸답니다. 통상을 하면서 평양 시민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키도 크고, 그죠? 파란색 눈에 머리는 노란색에다가 코는 이만한 사람들이 갑자기 내려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행패 부리고 여성들에게는 헤이요 걸 캐스하면서 이리 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너무 놀란 나머지 이때 그 평양 시민들이 이 제너럴 셔머노를 불태워버리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에 제너럴 셔머노가 우리에 대해서 왜 우리 국민을 죽이고 또한 우리 배를 불태우느냐, 이래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 이 사이에 또 하나가 놔두고 바로 일어난 사건이 신미 양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언제냐, 1871년에 발생한 사건이 되겠고, 이거는 어디와 미국과 연관성이 있는 사건이 되고, 이때 활약했던 대표적인 이 어제영 부대 그리고 광성보 전투가 되겠습니다. 광성보 전투에서 활약을 했더라. 참고로 이 사이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습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겠더라. 1868년이 되겠습니다. 1868년에 이거는 오페르트라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독일인데, 이 독일 무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역시 우리나라하고 무역인데 제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묘, 즉 남영균, 적어보겠습니다. 이게 남영군 묘를 갖다가 도굴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시신을 갖다가 빼돌려 가지고 이거를 인질로 잡아 가지고 무역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때 프랑스인이라든지 청나라 사람 이런 사람들 조선인까지 해가지고 끌어들여 가지고 이 도굴을 하려다가 미수에 거쳤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일련의 이러한 사건들을 갖다가 겪으면서, 즉 이러한 서양 세력과는 더 이상 우리가 교역을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무엇을 세우느냐,
척화비를 갖다가 세우게 되고, 이후 완벽하게 무슨 정책으로 나아갔다? 통상 수교 거부 정책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볼 때 원인과 결과를 잘 체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인 박해가 원인이 돼서 일어난 사건은 이 병인 양료가 될 것이고, 제너럴 혐오로 사건이 원인이 돼서 일어난 사건은 신미 양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순서는 이러한 과정을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갖다가 해보면, 그게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국내 정책과 국외 정책으로 나뉘고, 방금 강화 정책과 민생 안정 정책으로 이러한 정책이 있겠더라. 하지만 이러한 정책과 이러한 정책으로 누구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고, 양반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고, 경북궁 중군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더라. 그와 함께 국외적으로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실시했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끝내 척화비를 세우면서 완전히 통상 수교 거부 정책으로 나아가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되었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신병창이 앞에 나아가 품위했더니 이러기를, 뭐 쭉쭉 읽는데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읽어보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7곳의 서원 외에는 모두 없애버려라, 철폐해라. 그래서 47개만 내고 다 없애버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서원 철폐. 그죠? 이 서원 철폐를 갖다가 서원을 정리했던 분이 바로 누가 되겠다? 흥선 대원군이 되겠죠. 흥선 대원군이 되겠다. 물론 서원 정리를 했던 분 영조도 있지만, 이 47개만 남기고 다 없애라 했던 분은 흥선 대원군이 되겠습니다. 그럼 흥선 대원군과 관련된 정책을 찾으면 1번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건립하였다. 흥선 대원군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나선정벌, 자 누구냐? 효종입니다. 그죠? 우선 효종 때 국벌론을 추진하면서 나선정벌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공노비를 해방하였다. 이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미 배웠죠. 그죠? 세도정치기간 중에 바로 이거는 순조가 되겠습니다. 순조. 다음에 총융청을 설치했다. 오군령 경납니까? 이거는 총융청은 인조 때입니다. 그리고 경국대전을 편찬하였다. 이거는 성종 때죠. 일반적으로 기출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셨으면 느낀 점이 뭐냐? 답은 쉽습니다. 답은 쉽고 틀린 답들이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틀린 답이. 그래서 이 답은 쉽다는 점, 답은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뭐가 헷갈린다 이럴 때는 이게 뭐 내 기억 속에 있느냐?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다음, 사건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프랑스에서 모사본이 발견됐다. 프랑스 나왔습니다. 그죠? 프랑스에서 1900년대 전후에 제작된 것으로 중에 의계 모사본이 발견되었는데, 이때 문화재단은 이리 했다. 약탈한 외교장각, 프랑스군이 약탈한 외교장각. 이거는 무슨 사건과 연관성이 있겠다? 바로 병인 양료와 연관성이 있겠죠. 병인 양료의 원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병인 박해라고 했죠. 그럼 병인 박해가 어디 있느냐? 바로 답이 보시면 5번에 병인 박해가 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고종이 국외 중립을 선언했다. 이거는 로열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국제적으로 상당히 이러한 시기에 우리나라가 중립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적자면 로열 전쟁 발발 전, 그 다음에 방공력을 선포하였다. 이거는 역시 국외로 국물을 갖다가 유출하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건. 그 다음에 오페르트 남영균 묘 도굴, 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군대가 들어왔다. 이거는 이모 군란 때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모 군란과 연관성 있는 사건으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드디어
원현대사 아파트 첫 번째 시간을 갖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흥선대 연구만 살펴보는데 다음에는 이어서 민시 세력 집권기 이렇게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